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그 교재에 정오표가 있거든요. 교재 그 정오표가 그 출판사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그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뭐 상경사라는 출판사인데 거기에 가시면은 이제 제 책에 대한 정오사항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몇 개 그 정오표가 있고요. 그다음 그 목차 파일도 있는데요. 그 목차 파일은 아마 그 노무사 그 수험생분들 많이 계시는 카페 거기에 아마 올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차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이제 목차 파일을 좀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제가 이제 올려놨으니까 활용하시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이제 경쟁 전략 부분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 기업 수명 주기 뭐 이렇게 제가 그래프 그리면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작은 기업이 큰 기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뭐가 달라지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단순하게 그냥 두 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얘는 도입기고 얘는 성숙기니까 이렇게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도입기 기업이 성숙기 기업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는 것도 좋아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소규모 기업의 특징과 대규모 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좀 언급을 해주고 이를 토대로 둘의 차이를 비교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1차 때 경영학 공부하신 분들은 마케팅 관리에서 도입기와 성숙기 차이를 좀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응용을 해서 도입기 기업은 일반적으로 아직 이익이 별로 안 나는 단계, 이익이 안 나고 좀 손해를 보는 단계지만 그래도 매출 극대화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인사관리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성숙기 기업은 이익이 정점에 달하고 경쟁이 매우 극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경쟁자를 제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될 건데 그때 이 성숙기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쟁자를 제낄 수 있는 전략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지금부터 공부하게 되는 이 경쟁 전략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경쟁 전략은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뭐 두 학자들의 주장을 이제 요약을 해놓고 있는데 마일즈와 스노우, 그다음 포터 이런 사람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마일즈와 스노우 이 두 사람은 이제 공동 연구했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한 명 이름 빼먹으면 안 돼요. 다 써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포터. 둘의 연구가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일즈와 스노우는 그 전략의 명칭을 공격형 전략과 방어형 전략과 분석형 전략과 반응형 전략 네 가지로 이제 요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공격형부터 분석형까지가 일반적인 경쟁 전략이고 반응형은 통상적으로 이 전략이라고 잘 부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반응형이라는 건 상황을 봐서 그냥 상황에 따라 적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에 따라 그냥 적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전략이라는 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어떤 그런 목적지향적 행동인데 반응형이라는 건 그냥 임기응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개는 하고 있지만 얘는 정식의 전략 의미라고 부를 수는 없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생략을 했고 주요 전략은 요 세 가지가 되는 거고요. 포터도 마찬가지예요. 차별화 전략, 원가 우위 전략, 집중형 전략 요 세 가지를 이제 메인 전략 세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건 이제 원가 우위 차별화 요 두 개가 되는 거고요. 지금 마일즈 스노우 입장에서 분석형이랑 이 포터의 집중형이 조금 비슷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메인이 아니에요. 메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얘 아니면 얘라는 거고요. 얘는 좀 특이한 케이스. 무슨 소리냐면은 분석형은 얘네 두 개를 섞은 거예요. 공격형과 방어형을 평균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격형 느낌의 전략이 필요할 때는 공격형을 쓰고 방어형이 필요할 때는 방어형 쓰겠다는 거니까 이건 절충 전략이고요. 집중형은 이 두 개의 절충은 아닌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원가의 차별화 전략이 주로 이제 주류 시장에서의 경쟁 이라고 한다면 집중형은 약간 틈새 시장의 공략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틈새 공략. 그러니까 좀 포커스가 다르죠, 그죠? 얘는 좀 주류 시장에서 경쟁 전략이고
집중형 전략은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평균은 아니고 그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분석형과 집중형 전략의 특징들은 우리가 암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딱 인사관리는 두 가지 정책을 대조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대조의 포인트는 이제 공격형이랑 차별화가 그 궤를 같이 하고요. 방어형과 원가 우위가 또 하나의 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공격형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17페이지 마일즈와 스노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마일즈와 스노우에 의하면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으로서 기업이 형성하게 되는 경쟁 전략에는 방어형, 공격형, 분석형 전략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공격형 전략을 혁신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파란색 글씨 보시면 따옴표에서 이 주장의 핵심인데 전략 유형에 부합되는 조직 구조나 관리 특성을 갖추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략 유형에 부합되는 조직 구조나 관리 특성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이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도식화시키면 이거예요. 전략이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성과를 낸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전략과 구조 간의 적합성, 핏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는 얼라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핏은 우리말로 적합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얼라인은 우리말로 정렬이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둘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같아요.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건데 다만 이제 뭐 서술 용법이 조금 다르죠, 그죠? fit 자체는 이게 동사가 아니거든요. 물론 원래 동사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는 fit 시킨다 뭐 이런 표현은 잘 안 쓰고 fit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보통 서술을 해요. 그러니까 전공자들은 fit을 극대화한다, fit을 높인다, 뭐 fit을 좀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얼라인은 높다 낮다의 의미는 아니에요. 얼라인이 높다는 건 어색하죠. 그러니까 얼라인은 그냥 얼라인 시킨다 이 자체를 그냥 동사로 써요. 그래서 정렬시키려고 노력한다, 뭐 얼라인 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 왜 갑자기 영어 단어를 쓰냐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 과목 자체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사대주의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미국 교수들이 쓰는 용어나 논문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얼라인 시킨다, fit은 높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일즈와 스노우는 공격형 전략을 쓰면 공격형 전략에 맞는 구조를 방어형 전략을 쓸 거면 방어형에 맞는 구조를 갖춰야 성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7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요, 성공하는 경우의 전략 유형에는으로 시작하는 그 단락이 있고요. 공격형부터 보겠습니다. 첫째는 신제품과 신기술의 혁신을 주요 경쟁 수단으로 삼는 공격형 전략, 영어로 프로스펙터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는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과 모험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전략으로서 실행평가 계획의 순으로 인사관리 활동이 전개된다. 여기서 실행평가 계획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랜 도시라는 게 있죠. 그죠? 계획 세우고 실천하고 통제한다. 이거를 좀 바꿔가지고 계획을 먼저 세우기보다는 일단 저질러 보고 그 다음 평가하겠다. 그래서 이제 계획, 실천, 통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실천, 평가, 통제, 계획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인데 순서를 꼭 외우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실행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높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주된 수단으로 삼는 방어형 전략이다. 이는 공격형 전략의 반대 개념으로 현상 유지 및 안정을 추구하는 전략으로서 계획 실행 평가 순으로 전개가 된다. 이게 이제 정석대로 간다는 거죠. 꼼꼼하게 계획 세우고 실천한다는 얘기죠. 분석형은 암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포터로 넘어가기 전에 마일즈 스노우의 인사관리 정책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마일즈 스노우의 전략과 인사관리 정책들의 예를 좀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공격형, 방어형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그런 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공격형 전략과 방어형 전략에 맞는 인사관리 정책들을 한번 비교해보라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먼저 그 표 첫째 줄 기본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공격형 전략의 기본 포인트는 인적 자원의 획득, 거기다가 이제 밑에 바로 표에 보신 바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인적 자원을 사들이는 게 초점이고 방어형 전략의 포인트는 인적 자원의 개발이다. 왜 그럴까요? 공격형이라는 것 자체가 혁신을 추구하고 기존에 없던 제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을 하는 거. 정책을 도입한다는 얘기는 뭐 안 하던 제도를 실행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은 안 하던 뭔가를 해야 되니까 우리 회사에 있던 사람들만 가지고는 아이디어가 안 나올 수 있으니 외부 인재를 데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자원 획득에 초점을 두는 거고요. 방어형 전략은 여러분 어떤 기업이 방어를 하는 겁니까? 이미 잘 되는 기업이 방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상 공격형은 여러분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공격형은 혁신이니까 좋은 거고 방어형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방어형은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방어형 전략을 쓰는 회사야말로 1등 기업인 거예요. 이미 잘 되고 있으니까 방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성을 하는 기업이죠. 공격을 막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형 전략은 어떻게든 공격형 기업의 공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인적 자원의 개발이라는 게 이제 뭐 없던 걸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잘 하고 있던 그 기술이나 업무 관리 노하우를 종업원에게 전수하는 방식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칸 충원 선발 배치 부분을 보겠습니다. 강조점은 공격형에서는 바이 사들이는 거라고 했고요. 모든 수준에서 정교한 충원, 그러니까 사람을 면밀히 뽑아야 되겠죠. 그다음 선발 과정에서 심리 검사를 주로 활용한다. 심리 검사를 왜 활용하느냐?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주로 이제 성격 검사를 하는 건데, 성격을 검사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핏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핏을 맞춰야 되거든요. 우리 회사랑 안 맞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꼭 이런 걸 읽다 보면 불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방어형 전략은 심리 검사가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방어형에서도 필요한데, 다만 공격형 전략의 경우는 인적 구성상 직원들의 교육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는 것보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에 필요가 있을 때 바로 그냥 사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당연히 적응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심리 검사를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부 인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방어형 전략 보겠습니다. 강조점은 메이크, 만들어내는 거고, 평균 수준 이하의 충원. 이 말도 좀 약간 어색해서 잘 이해를 하기 어려우신 부분인데, 평균 수준 이하의 충원이라는 말은 신규 충원보다는 교육훈련에 초점을 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고요. 부적합자를 해고할 때만 선발을 한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신입사원 선발을 잘 안 한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나갈 때만 충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적 전략이겠죠. 다음 계획과 교육훈련 파트 보겠습니다. 공격형 전략에서는 기술의 식별과 획득에 초점을 둔다. 기술은 영어로 스킬이거든요. 스킬의 식별과 획득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기존에 우리 회사 없던 스킬을 가진 사람을 뽑겠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한적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란 얘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보다는 확보에 초점을 둔다는 이야기지, 여기서 교육을 아예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방어형 전략을 보시면은 기술 개발에 초점, 이미 아까 설명드렸죠. 따라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교육 투자는 방어형 기업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과평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사평가인데요. 공격형 전략은 결과 중심으로 본다. 왜냐하면은 성과가 나야 되니까, 그죠? 성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본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점, 충원 시의 요구를 충족했는지를 본다. 이 사람 뽑을 때 약속한 바가 있는데 그걸 과연 이 사람이 잘 지켰느냐. 그 다음 사업부나 기업 단위의 성과를 평가한다. 사업부 기업 단위라는 건 그냥 업무 수행의 단위, 조직, 팀,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서별로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보는 거고요. 다음 횡단적 비교라는 거는 이제 같은 시점에 다른 회사와, 즉 경쟁 기업과 비교하는 게 초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형 전략은 시야가 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필요로 하는 혁신을 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경쟁 기업 대비해서 얘가 과연 성과를 더 내주었느냐, 아니면 얘가 전 직장 다닐 때에 비해서 이번 직장으로 옮기고 나서 과연 일을 더 잘했느냐, 이런 걸 이제 본다는 겁니다. 반대로 방어형을 보겠습니다. 과정을 본다. 왜 과정을 보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켜야 될 게 많은 기업은 현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 중심으로 보고. 두 번째, 필요한 훈련을 실시했는지를 확인한다. 왜? 필요한 교육 훈련을 받지 못하면 기존 직원과의 성과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차이가 없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계열 비교.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건 중요하잖아. 왜냐하면 얘들은 거의 1등 기업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기업보다 뭘 한다고요? 우리 회사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시계열, 시간적 측면, 이걸 종단 비교라고도 부릅니다. 횡단에 빗대서 종단적 비교를 많이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상을 볼까요? 공격형 전략의 보상을 보시면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성과와 보상을 연동을 강하게 시킨다는 얘기죠. 두 번째, 대외적 경쟁력. 계속 강조하지만 다른 기업 대비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인센티브, 성과금 많이 주고요. 외부 충원이 잦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방어형 전략을 보시면은 다른 기업과의 경쟁보다는 우리 기업 내부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내부적 지위에 상응하는 보상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내부 공정성이 강조가 되고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 차이를 중시한다. 왜 그럴까요? 상층, 하층 간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연공급 스타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공급을 갑자기 여기서 왜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연공급을 줘야만 종업원이 유지가 되거든요. 연공급의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가 나중에 우리 배우겠습니다만 인력의 조기 이직을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연공급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보상이 이렇게 증가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종업원들 입장에서 회사에 기여하는 바는 보통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게 이제 기여도예요. 이 그림을 보고 이제 기분 나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나는 나이가 들수록 회사에 기여를 많이 했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경영자들의 관점에서는 종업원들의 기여는 중반부, 경력 중기일 때가 가장 기여를 많이 하고 후반부가 되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 좀 아깝다는 거죠. 돈 주기가. 좀 회사 경영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아깝다. 그 직원한테 그 돈을 주는 게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일이 안 바뀌는데 월급을 많이 주는 게 좀 아깝다. 그래서 기여도는 적은데 월급은 많이 받는다.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종업원 입장에선 이때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보다 월급 적게 받으니까 이제 손해를 보는 건데 아이씨 손해 보니까 나가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회사가 견고한 연공급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종업원이 알게 된다면 우리 회사는 버티면 이때부터는 내가 수익 구간이 되는 거잖아요. 연공급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래 버티는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오래 버티면 내가 무조건 득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연공급 제도를 운영하는 바로 이 시스템이 왜 방어형에서 사용되느냐? 현재 종업원들이 안 나가니까. 현재 종업원이 안 나간다는 얘기는 새로운 종업원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안 들어오니까 현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일즈 스노우 전략을 살펴봤고요.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가서 이제 포터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17페이지 B번 목차입니다. 포터의 전략 유형 읽어볼게요. 포터는 산업 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본원적, 이 본원적이란 말은 이제 근본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전략으로 원가 우위, 차별화, 집중화 전략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가 우위 전략은 영어로 코스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코스트 리더십이라는 얘기는 뭐 우리가 직역해보면은 원가 차원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 원가를 주도한다는 이야기니까 제일 저렴한 원가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경쟁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가를 통해 산업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는 데 집중한다. 저렴한 원가를 달성해서 산업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는 데 집중한다. 무슨 소리일까요? 가격을 유지하더라도 원가가 확 떨어지면 남는 건 다 이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이러한 전략을 취하는 기업들은 안정 및 위험 회피 추구 성향을 가진 종업원을 선호하고 왜 그럴까요? 왜 안정적이고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진 사람을 뽑느냐? 현 상태를 좀 지키고 원가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들을 좀 자제하자는 거죠. 뭔 소리냐면은 혁신, 발명 이런 거 하면은 초기에 원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원가를 좀 낮추는 데 집중하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확보는 그렇게 안정 성향 직원을 뽑자는 거고, 다음 요구하는 스킬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교육시킨다. 왜? 왜냐하면 그래야 예외가 발생하지 않고 그래야 돈이 안 들어가니까. 세 번째, 또한 행동 중심 인사평가를 통해 보상과 내부 승진을 실시하고. 이거 왜 그래요? 선배가 하던 대로 잘 하란 말이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상사와 부하 간 임금 격차가 큰 임금 체계를 운영한다. 즉 아까 말씀드린 그 연공급 스타일로 준다는 건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하시거든요. 상사와 부하 간 임금 격차가 큰데 이게 왜 원가 우위가 되느냐? 연공급이 원가 우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원가 우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이 그래프 그렸을 때 모든 직원에게 연공급을 준다고 했을 때 이게 원가 우위가 될까 안 될까? 언제 되느냐 하면은 항상 원가 우위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 왜 연기 수업을 들으셨거나 교과서 한번 회독해 보셨으면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임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연공급 제도인데 연공급으로 인한 인건비 과다 지출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연공급은 인건비 과다 지출이라면서요. 근데 왜 연공급이 갑자기 원가 우위에 나오냐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조직 구조가 피라미드일 때는 연공급이 원가 절감이 돼요. 왜? 월급 적게 받는 사람의 수가 많으니까. 그죠? 다 동일한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 연공의 서열이 낮은 사람들이 적은 임금 받고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연공급이 원가 우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다? 고령화. 그러니까 신입사원의 수는 적어지고. 이게 조직 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 실제로 그래요. 노동연구원 자료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출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통계치를 보니까 지금 스타일로 20년이 더 경과하게 되면은 부장급 이상 직원의 수가 부장급 이하 직원 수보다 많아진대요. 대부분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그럼 이게 인구 역전이 된다는 거거든요. 위 관리자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종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를 하게 된다면은 구조가 이렇게만 바뀌더라도 뭐 역 피라미드 갈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만 바뀌더라도 이 제도는 당장 원가 우위가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원가가 임금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연공급을 취하고 있는 동시에 인구 구조가 이러한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전통적인 이제 미국 기업처럼 이런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연공급이 원가를 절감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임금 체계의 이야기는 이제 서양을 전제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전통적인 기업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날처럼 이제 고령화 추세를 가지고 설명하게 되면 좀 안 맞는 내용일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여기 이렇게 적어놨겠습니까? 원가 우위 전략은 한국에선 잘 안 맞는데? 자, 그러면은 상사와 부하 간 임금 격차가 크지 않은 임금 체계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럼 성과급이나 직무급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여러분이 이 문장을 직무급을 운영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직무급을 운영해야 된다고 적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이 원가 우위 전략에 대해서 우리 지금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쭉 읽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과연 이게 매칭이 될까, 연결이 될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원가 우위 전략과 직무급이라고 매칭을 시키면 이게 교수님들이 직관적으로 채점을 할 때 이 수험생이 맞게 썼다고 느낄까 틀리게 썼다고 느낄까를 제가 생각해보면 틀리게 썼다고 느낄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원가 우위랑 직무급을 매칭시키거나 원가 우위랑 성과급을 매칭시키면 뭐지?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아무리 그 논거를 자세히 달더라도. 그래서 통상적인 관리에 비추어서 제가 이제 원가 우위랑 이 연공급을 적어 놓은 거는 일반적인 케이스가 그렇게 교수님들 채점하는 분들의 사고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난 죽었다 깨어나도 이 문구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뭐 한 바닥을 넘게 논거를 달더라도 하여튼 나는 반드시 연공급을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이 피라미드 인구 구조 하에서의 논리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그리고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인다. 즉 경영 참가죠. 경영 참가 제도를 통해서 종업원의 동기부여를 시켜서 생산성도 올린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왜 원가 우위에 들어가요? 경영 참가, 예를 들어 나의 의사가 우리 회사 업무 방식에 반영이 된다는 느낌만 주게 되면은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보상을 안 주더라도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다는 거니까 결국 돈 안 주고 동기부여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원가 우위 이야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 반면 차별화 전략은 구매자, 그러니까 소비자죠. 소비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속성을 선택해서 그 요구에 맞추어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 기업과 구별하는 독특한 것으로 인식시키는 데 경영 역량을 집중한다.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튀는 제품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러한 전략을 취하는 기업들은 고도의 창의성과 협동성 및 위험 선호 성향이 큰 종업원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조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아이디어를 내는 직원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조직 내부에서보다 외부에서의 충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조직 사회화 프로그램과 광범위한 경력 경로 제공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와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내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직에 적응시키는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교육훈련보다는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또한 성과를 강조하는 결과 중심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즉 성과를 냈는지 안 냈는지 따져야 되고, 또 외부 공정성, 다른 회사보다 많이 줘야 스카우트가 되겠죠. 이러한 측면. 그리고 명확한 목표 관리를 통해 구성원의 동기 수준을
유지하는 데 집중한다.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하더라도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 줌으로써 우리 나중에 뭐 MBO 이런 거 배우죠. 그죠? 목표를 명확히 주면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동기부여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중화 전략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원가의 차별화 그리고 공격형 방어형 비교를 해봤는데 논리가 좀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죠? 논리가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하나를 가지고 그냥 공격형 방어형에도 써먹고 원가의 차별화에 써먹고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상관없는데 다만 이제 우리 50점짜리 문제가 됐던 25점짜리 문제가 됐던 인사관리 시험의 특징은 교수님들이 그 문제 발문에서 주는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글을 써야 됩니다. 원가의 차별화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문제가 공격형 방어형으로 나와 있는데 때려박다가 용어 잘못 써버리면은 이제 큰 실수를 범하니까 그런 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은 논리는 어느 걸 갖다 쓰셔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2번 기업 지배 구조는 한번 읽어만 보시고요. 20페이지에 최고 경영층 조직 규모도 한번 읽어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3절 바로 들어가죠. 그거 하기 전에 최고 경영층 관련해서 아까 우리 기출문제 나왔잖아요. 최고 경영층의 조직관리 방식. 근데 왜 이렇게 건너뛰는지 아시겠어요? 최고 경영층의 조직관리 방식이 뭐예요? 최고 경영층의 조직관리 방식이 한마디로 전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최고 경영층에 대한 목차를 따로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최고 경영자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가 결국 돈 버는 방법 전략이라고요. 아닌데요? 다른데요? 개념상 다른데요? 상관없어요. 글을 쓸 때는 어차피 최고 경영자 관리 방식이 전략이에요. 교수님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냥 최고 경영자가 뭐 협력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경쟁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로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별도로 개념으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양을 줄여서 그냥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3절 인사관리 역사 부분 보겠습니다. 공부하실 때마다 여러분 이 부분 과연 내가 공부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죠. 너무 뻔하고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시험도 안 나오는데 근데 만에 하나 나오면 어떡해요? 그죠? 만에 하나 저보고 만약 출제하라 그러면 전 당장 과학적 관리로 낼 것 같거든요. 한번 당해봐라 이래가지고 아무도 안 보지 이거 이러면 이제 막 이거 가지고 일문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이 현대 인사관리에 미친 영향력을 시스템적 관점에서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에 따라 비교 대조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그냥 답지 한 반은 보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역사적인 측면 박경규 교수님 책 3인공조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포인트는 우리가 짚고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박 교수님 책에 따르면 이걸 이제 기계적 접근,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적 접근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기계적 접근, 뭐 사회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그 경영학 또는 인사관리의 백그라운드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두 개의 그 관점입니다. 기계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들이 관료제론, 그다음 과학적 관리론, 일반 관리론, 요 정도 이론들이 있고요. 인간관계적 접근, 사회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관계론, 그 다음에 이제 행동과학 이론 같은 게 있습니다. 행동과학 이론에 대해서 한번 이제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행동과학은 인간관계랑 과학적 관리의 절충 아닙니까?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절충은 맞는데요. 그 족보상으로 따지면은 인간관계론의 직계후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학적 관리를 메인으로 해서 인간관계론을 통합한 것이 아니라 이 이론은 인간관계론을 메인으로 해서 과학적 관리를 흡수한 것입니다. 행동과학 이론 하면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맥그리거 뭐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실 텐데 안 떠오르면 이번에 떠오르시게 하세요. 그 맥그리거가 있는데 맥그리거가 쓴 책 제목이 이제 기업의 인간적 측면, The Human Side of Enterprise거든요. 그 책 제목을 봐도 기업의 인간적 측면이라는 게 제목에 나와 있으니까 인간관계론을 좀 강조하고 있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이 위쪽 이론들을 우리가 고전 이론, 얘들을 이제 신고전 이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제가 학부 다닐 때만 해도 이런 개념이 잘 없었는데 최근 교과서들을 보니까 이제 2015년, 16년, 17년도 나온 교과서들을 보니까
고전, 신고전 이런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경제학 느낌을 좀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학에 보면 뭐 고전파, 케인즈파, 신고전파, 신케인즈파, 거시경제학에 보면 막 학파 논쟁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우리도 클래식 이론과 좀 네오 클래식으로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별 임팩트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요새 교수님들이 좀 밀고 계세요. 그래서 고전 이론, 신고전 이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명칭을 좀 알아두고요. 이제 요 위쪽 접근, 기계식 접근이라는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사람을 기계의 부속으로 취급한다는 거니까 뭐 이런 거죠. 그냥 부분을 합하면은 이게 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그 경제적 접근법이에요. 경제적 접근. 그래서 그 사람은 돈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각자가 일한 만큼을 합하면은 전체 성과가 나온다. 뭐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인간관계적 접근의 경우는 부분의 합이 이 전체와는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부분을 그냥 합한 것보단 전체가 더 크다는 그런 관점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라는 건 개별 사람들, 인간들의 합과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시너지가 난다는 얘기죠. 각자 일한 몫을 합하는 것보다 함께 일할 때가 더 크다, 성과가. 뭐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사회적 접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 접근이라는 건 한마디로 동기부여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사회적 접근법은 동기부여가 심리적 측면에서 유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중요하냐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냐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계적인 접근의 근거가 되는 게 이제 테일러리즘이죠. 그죠? 테일러리즘이라는 게 이제 과학적 관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뭐 몇 가지 키워드만 한번 체크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과학적 관리라는 것에 대한 스토리는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잘 나와 있고요. 이 사람의 이론의 포인트는 첫 번째로 일단 분업을 한다는 거죠. 그죠? 분업을 통해서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업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이걸 이제 뭐 기능식 조직, 기능 조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경주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제 배우실 건데 분업, 펑션, 역할별로 분업을 한 조직이 기능 조직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사관리 강사는 인사관리만 하고 행정 강사님은 행정만 가르쳐라. 이게 이제 기능직 조직이에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원래 분업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결과적으로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거죠. 성과급. 테일러 성과급의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 임금관리론에서 그 테일러식 성과급이라는 거 배우는데 그게 이제 임금의 지급 구간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일반 성과급과 좀 차별화된 성과급 구간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과급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뭐 고임금 저인건비 뭐 이런 말들도 책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고임금을 주면은 인건비가 절약된다. 이게 뭔 소리예요? 몇 명 직원들한테 고임금 주겠다, 열심히 일해라 하게 되면은 꼭 정말 남들의 3배, 4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군대 있을 때 저희 그 선임이 7개월 선임이 정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좀 군대에서 일하라 그러면 죽지 못해서 일을 하는데 시켜도 그냥 시킨 것에 한 80%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좀 속된 말로 삐대고 막 이러는데 그분은 진짜 열심히 일해요. 제 7개월 선임인데 제 대학 동기예요. 대학 동기인데 7개월 선임인데 같은 내무실에 있었는데 한 번도 저한테 반말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 존대를 하래, 자기 보고. 여기 있는 동안은 난 너의 선임이다. 그래서 제가 저런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그래도 친구 사이인데 친구끼리 같은 부대 배치받는 것도 우연인데 이렇게 했다가 막 기합 주고 막 저보고 막 엎드리라고 막 어디 선임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냐고 막 그래서 제가 제대하기 전날 밤 그 야구 바타를 들고 그 친구 좁혀고 막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친구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돈도 안 받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군대에서. 근데 진짜 열심히 일해요. 밤새서 막 작업하고 막 자료 서식 만들고 막 줄 맞춤 엄청 열심히 하고 한글 문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일러가 그런 사람들을 발견해서 그 친구들한테 고임금을 주면은 걔들이 10명치 몫을 해내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9명 잘라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고임금을 주면은 걔들이 몇 명치 몫을 해내므로 전체 인건비가 절약이 될 수 있다는 게 고임금 저 노무비, 고임금 저 인건비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테일러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 업무 방식을 좀 체계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과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 그 다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워낙 비과학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과학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종업원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돈도 벌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책의 설명과는 다르게 좀 간단하게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적 관리로는 공부하실 때 이게 인사관리 과목이니까 이론 과목이 아니니까 이게 경영학의 현재 인사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확계평 보유방으로 한번 어거지스럽게 한번 끼워보자면 확보나 개발 차원에서 이 과학적 관리로는 교재에 그런 말이 나오죠. 과학적 선발과 훈련을 강조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럼 과학적 선발이 뭐예요 도대체? 비과학적 선발의 반대죠. 비과학적 선발은 자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깃발 꽂아 놓으면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오늘 일당 받으러. 이 시대는 다 일당 근로자들이었거든요. 일당 받으러 사람들이 막 오면 그중에 그냥 선착순으로 끊어서 앞에 10분 오늘 일하십시오. 뒤에 10분은 다음에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비과학적 선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못할 수 있는 사람인지 신경 안 쓰고 그냥 뽑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과학적 선발인데 이 테일러는 정확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 사람을 배치해야 효율성이 올라간다고 봤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요새 말하고 있는 그 현대적인 선발 제도 그것의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계적으로 교육시켜야 된다. 확보 개발했고 평가는 지가 한 만큼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분업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역할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묻는 그런 방식의 평가 오늘날 성과평가의 어떤 근거 기초를 만든 거죠. 보상은 이 성과급의 원리죠. 그전에는 그냥 일당이었거든요. 혹시 그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 임금 형태가 두 개로 구분되는 거 아시죠? 임금 형태가 뭐로 구분되죠? 크게 임금 형태는 시간급과 성과급으로 구분이 된다. 뭐 이런 거 배우죠, 그죠? 배웠잖아요. 배웠어요. 그래서 시간급과 성과급이 있어요. 임금 형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시간급과 성과급이 있는데 그 전엔 다 시간급이었다고요. 시급, 주급, 월급 이런 식으로 시간당 그냥 일을 잘했든 못했든 시간만 채우면 주는 급여 시스템이었는데 이 테일러가 이제 형태상의 성과급이라는 걸 최초로 도입을 한 거예요. 임금 지급 형태, 방식을 시간만 채우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업무량 달성도를 보고 주는 방식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좀 혁명적인 사람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확보, 개발, 평가, 보상 등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테일러리즘의 기여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기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효율성만 지나치게 생각하고 사람을 지나치게 분업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 동기 저하가 일어나는 인간 소외 현상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테일러리즘의 단점으로는 인간 소외 문제, 동기의 저하 이런 문제들이 발견이 되더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해 볼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요 신고전 이론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신고전 이론은 누구의 연구? 메이오의 호손 실험이죠, 그죠? 메이오의 호손 실험. 호손 실험이고요. 호손 실험은 각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그 인사관리해주는 시사점을 알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네 가지 실험이 있죠. 조명 실험, 계전기 실험, 면접조사, 그 다음 배전기 이렇게 네 가지 실험이 있고 각 실험의 내용마다 주는 시사점이 좀 있는데 일단 조명 실험과 계전기 실험은 공통적으로 물리적인 작업 조건의 저평가. 박경유 교수님이 이런 말을 쓰세요. 물리적 작업 조건에 대한 저평가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조명 실험과 계전기 실험의 공통점이 빛의 밝기를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계전기 실험 간식을 하루에 2번 준다, 3번 준다, 4번 준다, 화장실을 뭐 2번 가게 한다, 3번 가게 한다. 아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
작업 조건이 안 좋을 때랑 좋을 때랑 차이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 번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면은 작업 조건이 안 좋아지더라도 떨어지지도 않아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사람들은 물리적인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회사의 지침, 주변 동료들의 압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이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물리적 조건이 안 중요하구나. 그럼 거꾸로 말하면 과학적 관리로는 과학적인 뭐 업무 분업, 효율성, 성과급 이게 다 이제 조건을 중시하는 거거든요. 이런 조건에선 이런 성과가 나야 된다.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만든 건데 그것이 안 맞다는 거고요. 면접 조사를 통해서 뭘 발견했냐면은 바로 사회적인 인간 관계의 중요성이죠. 그죠? 그래서 내 종업원의 동기부여, 인간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종업원들이 애초에 하버드대 교수가 왔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라고 지침을 받으면 그거에 의해서 이미 동기가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 조건에 상관없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또 주변 동료들이 열심히 하니까 나도 그만큼 열심히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배정기 실험의 결과는 이 성과급 줘도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게 여기서 발견이 된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왜? 동료들의 압력이 이거 이상 만들지 마라. 열심히 하지 마세요. 너무 네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이런 이제 왕따 압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게 되더라. 이러한 문제들이 발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손 실험의 특징은 요거죠. 물리적 조건이 안 중요하다. 사람의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공식 조직이 공식 조직보다 중요할 때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학계평 보유방에서 시사점을 얻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확보나 개발 차원을 묶어서 보자면은 사람을 뽑을 때는 스펙도 봐야 되지만 뭐도 봐야 된다. 회사와의 핏, 적합성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IQ도 봐야 되고 성격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걸 다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여기서 도출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평가를 할 적에는 그 직원의 성과 평가가 반드시 개인 차원의 성과 평가만 실시해서는 그 사람의 제대로 된 실적을 온전히 잡아내지 못할 수 있으니 팀 평가나 뭐 부서 평가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회적 분위기 압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보상을 줄 때도 개인 성과급 말고 집단 성과급을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종업원을 유지 관리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종업원이 이런 심리적 요인에 많이 예민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인간 관계를 좀 북돋아 줄 수 있는 상담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멘토링 시스템을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제도적인 언급들은 우리가 차차 이제 챕터를 진도를 나가면서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경영학의 인사 관리에는 기계적 접근법과 인간관계적 접근법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먼저 염두에 두면서 이제 제가 설명하지 않은 접근법들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21쪽, 22쪽, 23쪽, 24, 25쪽까지 설명드렸고요. 2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안 읽고 넘어가지만 그 책의 키워드나 파란색 글씨 같은 것들은 좀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26페이지 시스템 이론, 이거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전체가 어떤 특정 구성 부분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그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림 1-3에 있는 것처럼 투입 과정 산출과 그에 대한 피드백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걸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게 이제 인사관리 차원에서 준 시사점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경영학도 여러 분야들의 합인 것처럼 인사관리도 그 구성 요소인 학계평 보유방과 뭐 플랜2 C로 대표가 되는 여러 그 기능과 관리 과정들의 합이다. 인사관리를 특정 부문으로 보지 말고 전체로 봐야 된다. 뭐 이러한 관점이라고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의 시사점 없으니까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27쪽 상황이론. 요거는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림 1-4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조직 특성 변수라는 게 보통 인사 제도입니다. 그 인사 제도가 반드시 성과를 내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좀 예민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상황에 따라서 성과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뭔 소리냐면은 성과급 제도가 아까 테일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과급 제도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테일러에 따르면 효과가 있는데 메이어에 따르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에 따라? 종업원들 사이의 사회적인 압력이 이걸 좀 경영학적 인사관리 전공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좀 표현을 해보면은 성과 규범이 높을 때 낮을 때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성과 규범이라는 게 뭐냐면은 빡센 정도와 안 빡센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 그 수업 클래스에서도 성과 교범이 높은 클래스가 있고요. 성과 교범이 낮은 클래스가 있어요. 이제 지금은 제가 평일반 하나밖에 안 하지만 예를 들어 더 흥해가지고 이 수업이 그래서 평일반을 뭐 1부제, 2부제로 운영한다. 그래서 오전 평일 실강, 오후 평일 실강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오전 분들은 동기부여가 되게 잘 돼 있어. 그래서 막 한마디도 막 열심히 받아 적으려고 그러는데 오후반은 다 막 죽지 못해 앉아 있는 표정이고 막 그러면은 이 성과 압력이라는 게 다 서로에게 전염이 되거든요. 남들이 막 받아 적어요. 미친 듯이 뭘 받아 적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나도 받아 적게 돼요. 따라서 그냥 따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성과 압력인데 그게 높은 집단에서는 똑같은 제도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고요. 성과 압력이 낮은 집단, 대충 한다, 널널하다 이런 느낌이라면 나도 거기에 편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제도라고 해도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상황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죠. 어떤 제도가 성과급이라는 제도가 반드시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고 뭐 사회적 압력이나 뭐 직원들의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굉장히 좀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답안 작성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 되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상황 요건을 적절하게 생각해낼 수만 있으면 내가 제대로 못 외운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럴듯하게 답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잘 끼워 맞추면 이제 전혀 내가 생각했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A와 B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A는 생각이 나는데 B가 생각이 안 나요. 그렇다면은 무조건 내가 A가 생각이 났으니까 A의 반대 방향으로 몰아가야 되는데 잘못 서술해서 내가 제도를 잘못 쓸 수도 있는데 이 상황론적인 관점에서 연습을 많이 해주신 분들은 적합한 상황을 잘 끼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좀 임기응변이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부터 임기응변을 준비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이런 그때그때 달라지는 내용들을 잘 알아두시자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략적 접근. 자, 요거 별표 쳐두시고요. 지금 우리가 기계식 접근과 인간관계적 접근을 살펴봤잖아요. 박경유 교수님에 따르면 인사관리 접근법은 크게 요 두 개, 그리고 지금 설명할 인간관계적 접근으로 구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자, 전략적 접근이죠. 인간관계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나중에 이제 9장에서도 배울 건데요. 미리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략이라는 것이 인사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성과로 이어진다. 경영학에서 이제 이런 화살표를 많이 쓸 건데 이게 인과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전략이 원인이 되어서 인사제도가 영향을 받고 인사제도가 원인이 되어서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단순화시켜보면은 결국 전략이라는 것이 잘 수립이 되면 성과가 난다는 거죠. 뭐를 통해서? 인사제도를 통해서 성과가 난다. 이걸 이제 우리는 전략적인 인사관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사관리를 잘하자는 건 여기에만 국한된 이야기인 거고 인사관리를 잘 하는데 전략에 맞게 잘하자. 이게 전략적 인사관리, 전략적인 인적자원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원래는 인사관리에서 얘만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얘를 왜 연구하게 되었느냐? 그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에 아까 제가 전략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다고 했는데 경영전략론 마이클 포터가 1970년대에 경영전략이라는 것을 한 과목으로 편성하게 되면서 이 포터의 관심사는 전략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이냐, 어떻게 하면 다른 기업을 꺾을 거냐, 원가 우위로 이길 거냐, 차별화로 이길 거냐, 이기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기지? 이 방법이죠, 그죠? 방법에 초점을 두어서 전략을 연구했는데, 그래서 그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항상 전략이 성과를 내더라. 뭐 이런 어떤 상황 조건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까 제가 상황 조건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항상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포터가 그걸 뽑아내서 소위 그 5가지 힘이라는 거를 만들어내요. 이건 뭐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세요. 이거 이제 뭐 경쟁자가 없다. 경쟁자가 없다.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서 외부인들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죠? 대체제나
대체제의 위협도 없다. 그리고 공급자나 공급업자, 우리한테 물건을 대주는 분이나 소비자 모두 우리한테 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움직인다는 거죠. 뭐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은 이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경영을 하더라도 돈을 번다. 이게 포터 이론의 핵심이에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다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돈 어떻게 하면 많이 버느냐? 이런 시장을 찾아야 되는 거죠. 경쟁자가 없고 진입장벽은 매우 높아서 한번 내가 구축해 놓으면 남들은 쉽게 뛰어들 수가 없고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케이스도 없어야 되고 내가 누구한테나 갑이 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참 좋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 파이브 포시스라고 부르는 건데 포터가 이제 이걸 하나 딱 내놓으니까 이제 되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how to를 열심히 연구해 봤는데 how to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가 더 중요한 거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이러한 공간을 가진 사업 범위에서 기업을 창업을 하고 영위하게 되면은 뭘 해도 돈을 벌겠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 1960, 70년대 우리나라처럼 이제 소비자들의 욕구는 매우 큰데 물건이 제대로 없던 시절에는 뭔가 아무거나 만들어도 잘 팔리겠죠. 그때는 소비자들이 물건이 없어서 난리인 시절이니까 비누가 없어서 난리인 시절이니까 비누만 찍어내도 돈을 벌고 라면만 만들어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라면만 만들어가지고 돈을 안 벌 수가 없고 다른 라면보다 잘난 뭔가를 더 만들어야 되죠. 경쟁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거. 그 과거에 노무사 한 자릿수 횟수, 기수, 그러니까 뭐 5기, 6기, 3기 이런 노무사님들 아주 그 연세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만나서 가끔 이야기해 보면은 되게 막 무용담처럼 이야기하세요. 나 때는 말이야 자격증 그냥 주웠어 길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한 2달 공부하니까 그냥 주더라고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게 좀 자랑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팅을 잘 타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때는 그냥 뭐 한 2달 공부하고 그때 말이야 내가 부장님 때문에 밤에 야근을 하면서 말이야 2달 만에 붙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80년대 90년대 초반 이야기인 거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전략론, 포터 이론의 핵심은 세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비관적인 이론이죠. 세팅이 안 좋으면은 요새 뭐 금수저, 흑수저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가 그냥 어쩔 수 없다. 네가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니까 되게 허무한 이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반론을 제기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에 주어진 회사가 단 하나라면 걔가 돈을 버는 건 내가 인정하겠다. 근데 이런 상황에 갑이라는 회사도 있고 을이라는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동시에 만약 이 세팅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럼 얘들은 똑같이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7, 80년대에 아니면 노무사 시험 초창기 아까 그분 이야기처럼 그런 시기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 중에도 붙는 분이 계시고 떨어지는 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의 차이는 뭘까? 그걸 알면은 그 차이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 네가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펜로즈라는 학자가 있고 반이라는 학자가 있다고요. 두 사람이 이제 공동 연구한 건 아니에요. 시대가 달라요. 이분은 1950년대 사람이고 이분은 1970년대에서 80년대 연구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펜로즈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뭔 얘기를 했냐면은 기업은 자원의 합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기업은 시그마 자원. 이게 이제 펜로즈가 한 말인데 우리 그 자원이라는 거는 물적인 자원도 있고 인적인 자원도 있고 금전적인 자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원이 있겠죠. 그죠?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근데 여러분 금전적인 자원과 물적인 자원은 뭐 동일할 수 있지만 이 인적 자원은 적어도 동일한 인적 자원을 복수의 회사가 동시에 보유할 수는 없죠. 사람이 뭐 이 회사 저 회사 동시에 소속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펜로드 주장의 핵심은 기업은 자원의 합이긴 한데 그 자원이 회사마다 다 다르다, 이질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이질적인 자원들의 합이다 라고 펜로드가 50년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한동안 후속 연구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 이론이 그냥 없어지는 것 같다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이제 반이라는 사람이
이 포터 주장을 좀 보완해 보려고 문헌들을 들여다보니까 세팅이 똑같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동일한 돈을 버는 건 아니더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똑같은 세팅인데 얘는 돈을 벌고 얘는 돈을 못 버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펠로드 책을 보니까 자원 얘기가 나오니까 혹시 자원의 차이에 따라서 성과 차이가 발생하는 건 아닐까? 이걸 이제 들여다본 거죠. 그래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VRIO 프레임워크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건데 그 내용을 교재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먼저 볼게요. 30쪽이죠. 30쪽을 보시면은 표 1-6이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VRIO, 뭐 브리오라고 보통 부르고 브리유라고도 부르는데 이 프레임워크는 일단 바니가 만든 거 맞고요. 근데 바니가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라이트와 맥마한이라는 인사관리학자들이 또 한 번 적용하고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경유 교수님 책에 따르면 라이트와 맥마한이 이 프레임을 제시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다른 책을 보면 바니가 이 프레임을 제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이고요. 프레임의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밸류가 있다 없다라는 게 먼저 나오는데 밸류라는 건요. 돈벌이에 도움이 되는 속성, 돈벌이에 도움이 되는 속성을 이제 밸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인사관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노무사 시장에서 강의를 하고 돈을 벌 수 있다. 그럼 제가 그러한 밸류, 인적자원 관리의 지식이라는 밸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밸류인데 밸류만 있고 나머지 요소가 하나도 없다. 그 밸류를 제가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 지식이 흔하지도 않고 아주 막 흔한 지식이고 남들이 뭐 하루 며칠만 공부하면 금방 따라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라고 한다면 저는 돈을 제대로 못 버는 거죠. 경쟁 열위, 남보다 금방 뒤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성과도 정상 이하의 성과를 얻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이제 밸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밸류를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요소를 하나도 못 갖추고 있다면 남이랑 비슷한 수준의 성과밖에 내지 못하고 또 금방 따라잡혀요, 그나마.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별 의미는 없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밸류가 있으나 없으나 금방 따라잡히고 금방 뒤처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 거는 세 번째 줄부터죠. 밸류가 있고 레어,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 희소성 있는 지식이라는 게 남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금방 따라갈 수 있는 지식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걸 이제 왜 한시적이겠어요? 남이 따라잡고 공부할 때까지만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니까 그 한시적으로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 만약 제가 밸류가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게 희소성도 가지고 있고 남들이 모방도 힘들어요. 그러면은 모방을 못하니까 제가 모방이 안 되니까 좀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돈을 벌 수 있겠죠. 단 저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땐 전 돈을 못 벌겠죠. 모방 불가와 대체 불가를 아시겠습니까? 모방 불가라는 건 예를 들어 최중락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강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판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책을 쓰는 사람이 나오는 건 모방 가능이고요. 저랑은 완전 다른데 저로 인해서 주는 효용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강사가 나타나면 그건 대체죠. 그러니까 모방과 대체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모방은 똑같이 한다는 거고 대체는 똑같을 필요는 없는데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라면을 똑같이 모방해서 끓일 수 있죠. 근데 라면 대신에 밥을 먹을 수도 있죠. 그럼 그건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네 개가 다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돈을 많이 버는 경우라는 거죠. 대체도 안 돼요. 따라할 수도 없는데 대체도 안 돼. 그러면 그건 정말 지속적인 경쟁 우위라고 부르는 것이죠. 전지현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전지현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전지현처럼 생길 수는 있죠. 적어도 전지현처럼 될 수 있어요. 제가 가가지고 저 전지현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한 몇 년 고생하면은 이제 돈 많이 드리고 뭐 이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뼈도 깎고 뭐 정말 뼈와 살을 깎아서 제가 노력을 하면은 이제 전지현이 되지 않겠어요? 막 잡아당기고 막 하면 뭐 되겠지, 그죠? 근데 제가 전지현처럼 연기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전지현을 대체할 수 있는 여자 배우는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방 불가와 대체 불가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해두셔야 돼요. 요 네 가지에서 다 충족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거니와 다른 기업이 못 따라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만의 독특한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단어가 unsubstitutable이라고 돼서 이게 대체 불가라는 이야기인데 책에 따라서는 이거를 이제 supported by organization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제 교재 본문 30쪽에
그 넷째라고 되어 있는 그 단락에 보시면은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영어로 supported by organiz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좀 의미가 어렵거든요.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인적 자원 측면에서 밸류가 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독특한 능력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밸류가 있다는 거고요. 레어하다는 건 흔하게 구할 수 없는 인적 자원의 특징이라는 얘기니까 그 두 개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모방 불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강의 방식을 따라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방 불가고 대체 불가라는 거는 그 스펙을 갖춘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강사를 이 학원에 세웠다 하더라도 이 학원의 뭐 다른 강사와의 관계가 잘 안 맞다거나 뭐 스태프들과의 관계가 잘 안 맞는다거나 또는 이 학원의 인프라와 이게 잘 안 맞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가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조직 차원의 지원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supported by organization이라는 말은 인적 자원의 경우 특이하게 이제 이 용어를 쓰는데 그게 사람의 성과라는 거는 조직의 영향을 좀 받는다는 거죠. 왜 아까 우리 인간관계론에서도 배웠지만 사람은 사회적인 세팅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면 과연 잘할 것이냐? 모르는 거예요. 미국이니까 잘하는 거고 한국에 갖다 놓으면은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이상적이기 때문에 막 좋은 말만 하고 우린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는데 물어보면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라 상황에 따라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Supported by Organization, 조직 차원의 지원이라는 이야기는 그 자원의 속성, 성과를 내는 속성이라는 게 개인 속성도 있지만 조직의 백그라운드,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체가 쉽지 않다는 건 바로 그러한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바뀌면 사람이 적응을 잘 못한다는 것도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원가를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재밌는 게 있어요. 그 학원가를 보면은 그 제가 이제 2011년부터 강의했으니까 이제 한 7년 만 이제 횟수로 7년 차가 됐는데 보다 보면은 A 학원에선 절대 못 듣는 강사가 B 학원으로 옮기면 확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거죠. 조직의 지원이나 인적 자원들과의 그 관계적인 합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은 안 바뀌었어. 강의 방식 안 바뀌었어요. 강의 방식 안 바뀌고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강의하는데 딴 학원에 있을 때는 전혀 못 듣다가 딴 학원으로 옮기니까 확 뜨는 사람도 있고 반대도 있어요. 저쪽 학원에서 대박 치다가 옮기니까 갑자기 막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조직 관리 차원에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문제는 이런 관계의 문제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글을 쓸 때 28쪽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만약에 그 자원 기반 관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순서대로 글을 써야 되느냐? 그 괄호 1번 개념 파트가 바로 뭐냐면은 그 인적 자원 접근이라는 것에 의미가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종업원을 제가 옆에 날개에 적어놨죠. 비용으로 봤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자원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관점을 적어놨습니다. 비용으로 본다는 게 뭔 소리냐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회사에선 종업원을 그냥 인건비로 봐요. 사람 한 명 더 뽑는다? 그럼 돈이 나가겠네. 이 생각부터 한다고요. 구조조정 해야 되겠네. 기업의 위기가 닥쳤네? 그럼 먼저 사람 더 내보내. 뭐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요 관점이고. 근데 이제 자원 기반 관점이라는 것은 사람을 펜로즈가 말한 것처럼 자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왜 중요한지를 보면 29페이지에 펜로즈는 뭐 사람을 꼭 집어서 인적 자원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기업이 자원의 묶음이고 좀 이질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 뒤를 이어서 반이라는 사람이 그 첫째 단락 후반부에 나오죠. 그 반이 파란색 글씨 바니는 재무적 자원, 물적 자원도 있지만 인적 자원이나 조직의 역량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자원들도 있다. 그런 관점이 있는데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자원의 특성이 파란색 글씨로 나와 있죠. 경쟁력이라는 게 자원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옆에 그 날개를 보시면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각각 이질적이고 특정한 자원은 다른 기업으로 쉽게 이전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뭐 영어 단어 외우실 필요는 없고 자원은 원래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동그라미 2번 인사관리에서 주는 시사점이 뭐냐 이게 이제 VRIO 관점에서 밸류가 있다는 건 뭔 뜻인지 레어하다는 건 뭔 뜻인지 모방이 안 된다는 건 뭔 뜻인지 대체 불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언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괄호 3번 전략과 인사관리 관계 이게 이제 결론 부분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략적 관점에 따르면 인사관리는 기업의 외부 및 내부 환경 요인을 반영해서 형성되는 경영 전략과 정렬되어야 비로소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를 세분화하면은 환경과 전략 간의 정렬이 이루어져야 되고 경영 전략과 인사관리의 정렬이 이루어져야 되고 인사 제도들 간의 상호 정렬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은요. 우리 그 기업 시스템이라는 것 안에서 아까 제가
전략이라는 것이 인사제도랑 잘 맞아야 성과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기업 시스템 안에서의 이야기고 기업 시스템 밖에 그 환경 요인을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이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환경에 맞게 수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가의 전략을 항상 써야 되는 건 아니죠. 원가의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원가의를 써야 되는 거죠. 언제 원가의를 쓸 수 있어요? 제품의 질적인 차이가 없을 때. 제품과 제품이 어느 정도 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가격 말고는 별로 차별화할 게 없다고 느낌이 들면 그 단계에서 이제 이 전략을 원가의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질적으로 양질과 저질이 다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격만 후려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양질의 고가 제품한테 더 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부 환경 요건을 잘 보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 요게 이제 외적 적합성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환경과 전략이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은 그러면 당연히 이 내부 안쪽은 다 이제 내적 적합성이 될 건데 내적 적합성이 다시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뉠 수가 있다는 거죠. 전략과 인사제도 간의 정렬. 요게 이제 내적 적합성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우리 아까 배웠죠, 그죠? 원가의 전략을 쓰기로 했다면 원가의 전략에 맞는 인사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고 차별화 전략을 쓸 거라면 차별화 전략에 맞는 인사제도 도입해야 된다. 요게 이제 요런 측면의 내적 적합성이고 두 번째 측면은 인사제도 자체에 대한 측면이에요. 인사제도가 우리 확보부터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 등등의 여러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얘네들이 어떤 동일한 목표 하에 잘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이 또 잘 어울려야 되고 이게 이제 요 2번의 적합성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지금 이 전략과 인사관리 관계의 시사점에서 언급되는 요 언급은 환경과 전략은 맞아야 되고요. 즉 환경에 맞게 전략이 수립돼야 되고 전략에 맞게 인사제도가 구축이 돼야 되고 그 인사제도들의 세부 항목들 간에도 어울리게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 내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자, 이거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사관리 역사를 봤고요. 간단하게 기계적 관점, 인간관계적 관점, 그다음 전략적 관점 또는 자원 관점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인사관리의 근거가 되는 역사적 이론들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0분 쉬었다가 이제 4절 들어가겠습니다.